자, 이번 시간은 2장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를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C#과 자바, 펄, 그리고 리스프, 그리고 다른 언어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이에요. C#은 그 C++를 더 개선을 했다. 그래서 이게 샵이 된 거죠. 그런 의미로 언어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C샵의 기초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어요. 2000년에 개발했고 .NET 환경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이에요. .NET 환경. 자, 얘는 이제 콘솔 애플리케이션과 윈폼 애플리케이션 둘 다 개발할 수가 있어요. 작성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객체 지향 언어죠. C++처럼 객체 지향 언어고 컴포넌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컴포넌트라는 건 구성 요소죠.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각각의 프로그램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이걸 합쳐서 하나의 커다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개발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걸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C#이 왜 나왔냐? 자바의 대응에서 나왔습니다. 자바가 먼저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C++ 다음이기 때문에 C샵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 C샵보다 10년 전에 개발이 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C샵이 이제 C++에서 나온 겁니다. C++보다 자바가 좋은 게 좀 쉬워요. 언어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또 작성할 수 있도록 C샵이 개발됐고요. 자바는 특징이 이 플랫폼 독립적이죠. 뭐 윈도우즈나 뭐 리눅스 뭐 이런 데서 그냥 여기에 버추얼 머신만 있으면은, 즉 인터프리터에 해당하는 버추얼 머신만 있으면은 실행이 돼요. 컴파일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추얼 머신에 대응하는 이제 .NET 환경, 실행 환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언어로 C샵이 나온 겁니다. 자바에 대응했기 때문에 C++보다 쉽게, 또 자바에 대응했기 때문에 자바가 이런 애플릿이나 콘솔 애플리케이션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바가 지원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게 뭐 콘솔 애플리케이션, 윈폼 애플리케이션 둘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언어고요. 실제로 현업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윈도우즈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요. 자, 특징은요. 강한 타입 검사를 컴파일러가 수행해요. 여러분이 C 언어를 공부할 때 약한 타입 검사라는 특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한 타입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컴파일 단계에서 혹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면은 아예 컴파일을 안 해서 그걸 고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상에서 어떤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에요. 배열 경계 검사, 즉 배열 사이즈를 내가 이렇게 A는 배열이 5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쓸 때 A5에다가 10을 넣었다. 그러면 이건 에러가 나거든요. 왜냐면 인덱스가 0부터 4까지니까요. 그죠? 이런 배열 경계 검사 같은 것을 수행을 해줘서 이런 코드가 실행되면서 에러를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줍니다. 자, 초기화하지 않는 변수 탐지. 뭐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써가지고 int a는 이렇게 쓰면 변수 초기화 안 했죠. 이 초기화하지 않은 값을 혹시 나중에 이렇게 쓰는 코드가 있으면은 C 같은 경우는 에러가 발생을 해요. C 언어는. 그런데 이거를 미리 탐지해서 컴파일 단계에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에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작성되도록 이런 강한 타입 검사나 배열 경계 검사, 뭐 이런 변수 탐지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처럼 자동 쓰레기 수집을 해서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래머가 많이 관여하지 않아도 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래머의 부담을 덜어줬고요.
ANSI 코드 말고 유니코드로 지원해서 여러 나라의 그 언어가 표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호스트를 위한, 이거는 이제 보통 데스크탑 그런 것을 위한, 데스크탑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작은 소규모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C샵이 사용될 수 있도록 C샵이 설계되고 개발되었어요. 자, C샵 어떤 언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컴파일러와 에디터를 가지고 있어요. 에디터로 프로그램 작성하고 컴파일러로 번역을 하면은 실행 가능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요. 그래서 C# 컴파일러는 이렇게 CSC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CSC. 그럼 C 컴파일러는 이름이 뭘까요? CC예요. 자, 요 두 개가 있으면은 C#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C#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컴파일러, 또 뭐 있죠, 디버거, 에디터 등등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C# 프로그램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상용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C# 프로그램의 이제 구조는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에, 우리 C에서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또 정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아직은 여러분이 의미 있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스타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자바나 특히 C++를 공부할 때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메인이 C랑 다르게 여기가 대문자예요. 대문자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메소드가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컴파일할 때는 그냥 C# 컴파일러로 소스 파일을 이름을 주면 돼요. 소스 파일은 여기 CS로 확장자가 됩니다. 확장자가 CS니까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파일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 C면은 C 언어로 작성된 거다, CPP면은 C++ 언어로 작성된 거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기에 C# 프로그램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냥 메인이 아니라 public static, 이게 정적이라고 했죠. public static void main. C에서는 void main이나 int main 썼는데 여기는 앞에 public static이 붙었고요. 그리고 printf를 썼는데 여기는 어떻게 썼냐면은 시스템에 있는 콘솔의 라이트, 시스템의 콘솔이 가지고 있는 라이트 라인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헬로 월드를 한다. 그런데 이런 메인이라는 것도 무조건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다. 클래스라는 것이 뭐죠? 이런 프로퍼티와 멤버 함수,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 변수와 함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 객체라고 했죠. 클래스 퍼블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될 수가 있는 거죠. 콘솔 애플리케이션이니까 명령 프롬프트에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윈도우 폼이라서 이런 윈도우 창 같은 것을 통해서 창이 뜨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이런 제공하는 이러한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뭐 객체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윈폼이라는 객체를 상속받아요.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고요. 윈폼이라는 객체가 아니라 폼이라는 객체를 상속받은 윈폼 앱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이 상속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생성자고요. 뭐 마찬가지로 클래스 내부에 public static void main이 있어서 이 함수가 지금 호출되는 겁니다. 이 함수가 실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클래스 안에 public static void main 함수가 있어요. 대문자죠. 자, 그럼 C#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실습을 해 볼게요.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콘솔 애플리케이션 또 윈폼 애플리케이션 제작하는 실습을 진행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 실습을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일단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당연히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하고 여기서 C#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C#에 관련된 게 쭉 나오고요.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일단은 콘솔 앱, 콘솔 앱을 만들 거예요. 콘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기 콘솔 앱을 선택하는 거죠. 콘솔에 요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되죠.
자, 이름은 콘솔 앱의 이름은 이렇게 헬로 월드 CS 콘솔 앱이다. CS 콘솔 앱 CS C# 헬로 헬로 월드 이렇게 CS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이 위치는 여러분이 그 생성한 그런 폴더입니다. 우리가 그 자신의 환경을 만들 때 폴더를 생성했죠. 그 폴더를 앞으로 계속 씁니다. 요거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네, 다음을 누르죠. 요게 나오는데 뭐 그냥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나오긴 하는데 별로 선택할 건 없고요. 그냥 만들면 이런 코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창이 떴고요. 예, 이런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콘솔 write in hello world 어떻게 이게 한 줄로 딱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강의 자료에서 봤을 때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요 부분을 누르면은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클래스 프로그램이고 여긴 프라이빗 스태틱 보이드 메인에 있네요. 예, 퍼블릭 해야지 보이는데 여기는 내부라서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만들고 여러분이 코딩한 게 없어요. 실행하려면은 컨트롤 F5 말고 빌드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빌드를 하면은 네, 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폴더에 지금 helloworld.cs라는 프로젝트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bin이라는 폴더 아래에 디버그라는 폴더 아래에 .NET 8.0이라는 폴더 아래에 여기에 helloworld.cs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helloworld.cs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었어요. 유형이 너무 앞으로왔네요.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쵸? 네. 자,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명령 프롬프트 cmd 윈도우즈 Q에서 cmd 하면은 이런 명령 프롬프트가 뜬다고 했고요. 우리의 위치는 cd 맨 위에서 pl로 갔고 cd 코드 프랙티스로 했고요. dir 해서 내용을 확인하니까 helloworld.cs예요. cd helloworld-cs 자, 여기서 dir을 해서 어디로 갈지 bin 바이너리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cd bin 자, 다시 dir 하면은 디버그 cd 디버그 dir 폴더가 디버그가 있다는 거죠. dir 해보면 여기에 .NET 8.0 다시 dir 하면 여기에 exe 파일 여기 실행 가능 파일이죠. hello world cs 그래서 hello world cs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하면은 hello world라는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콘솔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고요. 자, 윈폼 애플리케이션은 여기서 윈폼 요걸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윈폼 요거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윈폼 앱이 두 개 있는데 .NET 프레임워크로 된 요 부분을 선택합니다. 네. 요 부분을 선택했죠. .NET 프레임워크. 그쵸? 다음 누르고 여기 윈폼이라서 WF를 썼죠. 그럼 헬로 월드 WF. 자, 그러면은 요 폴더 아래 헬로 월드 -WF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NET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바로 지정을 합니다. 그냥 디폴트 이거 나온 거 그냥 씁니다. 만들기. 자, 만들면은 여러분이 코드 프랙티스 밑에 헬로 월드 WF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얘는 이러한 윈도우 창을 띄우는 거예요. 그런 코드들을 자동으로 일단 어느 정도 만들어 줍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요.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고 이런 디자인 내용 폼 1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내 이름을 KST 이렇게 바꾸면은 KST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저장이 안 됐으니까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빌드를 합니다. 빌드를 합니다. 예, 빌드가 성공됐고요. 예, 여기 빈의 디버그 여기에 exe가 만들어졌다.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예, 빈의 어디죠? 디버그 여기에 exe 만들어졌어요. 뭐 요걸 실행시키는 것도 더블 클릭을 하면 되지만은 예, 이렇게 창이 뜨지만요. 우리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죠. 어떻게? cd 상위 디렉토리 점점이 이 상위 디렉토리예요. 점은 자기 자신이죠. cd 점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상위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 가서 보면은 예, wf 있죠. cd hello world cs 아니고 wf dir 예, 그래서 요 bin이라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dir 여기 디버그 폴더로 이동하고요. dir hello world wf가 있죠. hello world wf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엔터를 치면은 네, 창이 저쪽 가서 떴는데요. 네, 이렇게 케이스대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줄어드는 기능 그리고 뭐 최대화하는 기능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다 제공이 됩니다. 닫기 기능 다 제공되고 이거 누르면 나오는 것도 내가 안 한 건데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다 제공을 해줘요. 닫기를 누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실행이 끝났죠. 자, 이렇게 C샵으로 콘솔 애플리케이션과 윈도우즈 윈폰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을 실습해 보면서 여러분이 C샵을 잠깐 경험했는데 실제 코딩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많은 부분을 만들어 줬죠. 네. 자, 여기까지 C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자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바 언어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C샵보다 10년 전에 나왔죠. 이때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자바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자바 언어에 대한 내용은 java.com이나 oracle.com/java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왜 오러클이냐?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가 망했고 오러클이 인수를 했어요. 왜 인수했어요? 자바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인수했고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 예전에 어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아주 고성능 컴퓨터를 판매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워크스테이션이 그 CPU의 발전에 의해서 가격은 비싼데 PC만큼 성능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PC가 팔리니까 워크스테이션이 안 팔리게 된 거고 그래서 망했어요. 그 하드웨어 판매가 망했지만은 자바라는 것을 개발해서 자바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라클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를 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자바의 특징은요. 독립적이에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새로 컴파일해서 뭐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실행이 돼요. 소스코드나 소스코드 뭐 중간 형태가 있으면요. 자, 그리고 그 당시 멀리 유용하던 객체 지향 언어인 C++보다 단순해요. C++ 너무 어려워요. 공부하기 힘드니까 사람이 좀 쉬운 걸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컴파일 언어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독립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좀 더 쉽고 플랫폼에 독립적인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언어를 언어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또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했다 볼 수 있습니다. 분산 환경 지원한다. 이때 이제 인터넷 시대가 이제 막 시작이 됐죠. 인터넷은 뭐예요? 세상에 컴퓨터가 막 연결된 거죠. 이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분산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또 필요해졌습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커다란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또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 그걸 애플릿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개발이 돼요. 자바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공부하기 전에 여기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면 좀 더 편하게 또 자바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자바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요. 플랫폼 이게 자바 실행 환경이에요.
자바 플랫폼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VM, 자바 버추얼 머신, 그리고 자바 API예요. 그럼 버추얼 머신이 뭐냐? 바이트 코드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이 인터프리터입니다. 일종의 인터프리터예요. 근데 자바 코드 자체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중간 언어로 컴파일러가 살짝 변형한 중간 언어인 바이트 코드로 된 그런 코드를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운영 체제이건 간에요. 윈도우즈건 유닉스건 간에 이 JVM 거기에 맞는 JVM만 가지고 있으면은 바이트 코드를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예. 그냥 바이트 코드는 뭐 똑같아요. 어디서 컴파일을 하건 자바를 컴파일을 하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바 언어 프로그램을 자바 컴파일을 하면은 바이트 코드가 나오는 거죠. 바이트 코드가. 그죠? 바이트 코드가 나오고 요것을 그냥 어느 기계나 가도 그냥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인터넷에서 어떤 위치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그럼 요 바이트 코드가 그 기계로 전달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기계가 윈도우를 쓰건 뭐 리눅스를 쓰건 유닉스를 쓰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자바 언어가 아주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샵을 대응으로 내놓은 겁니다. 2000년에. 그죠? 자, JVM은 인터프리터, 그리고 버추얼 머신이죠. 가상 기계, 결국은 실제 물리적인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의미고요. 자바 API는 뭐 API 잘 알죠? 여러분이 많이 요즘 들었습니다. 이거 라이브러리예요.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라이브러리로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바로 확장자가 자바니까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게 자바 플랫폼이 하드웨어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야지 이것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는 자바 VM과 자바 API로 구성된 자바 플랫폼이 있다. 자,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이렇게 고급 언어 자바 언어로 작성을 해요. 소스 코드, 소스 파일이죠. 컴파일을 해요. 이게 실제 컴파일러보다 상당히 단순한 변환만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중간 언어인 클래스, 바이트 코드예요. 이 바이트 코드가 전달돼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 전달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자바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들. 이거를 자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자바 SDK, 또 JDK라고 부르고요. 런타임 환경, 그죠? 자바 VM과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그죠? 요거와 요것이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이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자바 프로그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무조건 클래스예요. 객체 지향 언어니까요. 프랙션이라는 분수것 같아요.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당연히 이러한 뭐죠? 멤버 변수,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 펑션, 뭐 GCD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 리듀스 기하 분수로 만드는 뭐 함수, 메소드 함수, 그죠? 여기에 이게 이제 메인이니까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먼저 프랙션, 새로운 프랙션 2분의 1 만들고 3분의 4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F1은 F1에 F2를 더한다. add하고 머리라는 함수가 여기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객체 지향 언어고 요거는 C++랑 표기법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니까 이렇게 객체점, 객체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C샵도 거의 요거랑 비슷하죠. 다만 요거랑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요 M이 대문자였죠. 대문자. 마찬가지로 이 메인도 어떤 클래스 안에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요게 그 펑션 클래스 프랙션을 위한 자바 코드의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프라이빗한 이러한 메소드들, 이런 메소드들은 당연히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쓰고, 요거는 메인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퍼블릭한 그런 메소드들은 클래스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들, 즉 멤버 변수들, 그리고 멤버 함수들이 있고요. 그 중에 프라이빗과 뭐 퍼블릭 함수들이 이제 둘 다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언어로서 한 학기 동안 또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바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전문 용어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어요. 다음은 뭐 다른 데서 특별히 공부하거나 접하지 못할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인 펄이에요. 펄 보석 이름인데 커먼 게이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됐다. 얘는 이제 텍스트 파일 처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 함수들을 잘 제공하고 있고요. 인터프리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인터프리터만 설치하면 됩니다. 자, 이 언어는요, 변수를 당연히 쓰죠. 변수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정수, 실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스칼라형, 값이 하나인 거, 배열형, 값이 여러 개인 거. 배열형 앞에는 요 기호를 붙이고 스칼라형 앞에는 요 기호를 붙여서 이게 값이 하나짜리냐 여러 개짜리냐를 구분을 합니다. 변수 선언하지 않아요. 왜? 인터프리터 언어니까요. 배열의 크기를 미리 선언하지 않아요. 왜? 인터프리터 언어니까요. 디폴트 초기값 제공을 합니다. 알아서. 자, 그 변수 선언하지 않아도 그냥 인터프리터가 그때 어떤 변수를 읽어서 이것이 변수가 정수를 가지는구나, 이것이 정수 실수를 가지는구나, 이것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구나를 판단을 합니다. 배열 크기 선언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딱 보고요,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해요. 얘가 지금 몇 개, 배열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적절히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인터프리터 언어가 실행 속도가 컴파일러 언어에 비해서 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펄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펄 인터프리터만 다운받으면 돼요. 어디서? 펄 org에서. 펄 org로 가면은, 다운로드 게스트리를 하고요.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체제에 맞게 하는데, 윈도우스는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스트로베리 펄을 선택을 합니다. 딸기예요. 그래서, 라티스트, 최신판 그냥, 다운을 받습니다. 라티스 릴리스, 모 다운로드, 옛날 것도 있나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zip 파일이고요. 그냥 여기 MSI, 맨 첫 번째 거를 좀 키워볼까요? 첫 번째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에 그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폴더,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펄,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설치가 돼요. 내 컴퓨터에는 이제 미리 설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펄이라고 치면은 인터프리터가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 C를 해서 중단을 시켰고요. 스트로베리 펄을 여러분이 설치를 하면은 아마 위치가 어느 G나 D에 여러분이 지정한 곳에 설치가 될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어디 설치했는지는 좀 나오진 않는데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인터프리터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자,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에디터가 없는데 어떻게 작성하죠? 에디터를 우리가 메모장을 쓸 수가 있고요.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PL 쪽에서 하면 됩니다. PL 폴더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그냥 펄 메모장 해가지고 메모장이 아니고 노트 패드라는 명령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펄, 그러니까 a.pl, 펄은 확장자를 pl로 합니다. per을 이렇게 해서 띄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그런 게 없으니까 새로 만들겠습니까? 나와요. 그럼 새로 만든다고 하면요. 이렇게 창이 뜹니다. 메모장을 그냥 쓰면 돼요. 좀 키우고요. 자, 여기 디파짓이 있죠. 달러. 요거는 디파짓이라는 것은 값을 하나 가지는 거예요. 하나 가지는 변수, 스칼라 변수죠. 프린트하고 다운표하고 디파짓을 하면은 디파짓이라는 스트링이 찍히죠. 그래서 그 값을 찍으려면 달러를 쓰면은 저 변수 값이 찍히겠죠. 백슬래시 N은 똑같습니다. C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파짓에 연산을 합니다. 디파짓은 디파짓 곱하기 1.123 이렇게 한번 적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니까 이 디파짓에다가 숫자만 넣는 게 아니라, 자, 처음에 정수였는데 여기 실수가 됐죠. 그런데 이제 스트링도 돼요. price are too high 뭐 이렇게 샘플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프린트를 합니다. 자, 파일에서 저장 눌러도 되는데 여기 컨트롤 S죠. 컨트롤 S를 해서 저장하면은 여기 에스터리스크 별표가 사라져요. 자, 여기서 이제 dir에서 보면은 a.pl이 만들어졌고 펄 a.pl 하면은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시켜줍니다. 너무나 좋죠. 얘는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유닉스, 맥 그런 데 가서도요. 인터프리터만 있으면 a.pl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게 플랫폼 독립성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또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샘플은 이게 이제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배열이라는 거예요. 앞에가 at이죠. 배열 값 다 찍을 때는 이걸 쓰고요. 요 중에 하나를 지칭할 때는 달러로 쓰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똑같이 이제 메모장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펄 인터프리터로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리습이에요. 리스프라고 안 하고 리습이라고 읽고요. 리습은 리스트 프로세서에서 요 4개의 철자를 이용해서 만든 언어입니다. 함수형 언어예요. 와, 함수형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함수형 패러다임은 나온 지는 좀 오래됐지만 유행은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했어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나온 1958년 그때쯤에 존 맥카시라는 MIT 교수가 만든 언어고요. 개발한 언어고 커먼 리습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을 해왔습니다. 내가 대학원을 다닐 때 자연언어 처리 관련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커먼 리습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C++를 많이 쓰죠. 파이썬 안 쓰냐? 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고요. 좀 규모가 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C++를 썼고요. 또 C샵이 또 가능합니다. 자, 리습의 특징은 자동 기억 장소 관리입니다. 메모리에 대해서 프로그래머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동적 바인딩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인터프리터 언어가 이제 동적 바인딩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행 시간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실행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좀 해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가 실행 속도가 컴파일 언어에 비해서 느리죠. 컴파일 언어는 그런 판단이 컴파일 시간에 다 됐어요. 그래서 실행 시간에는 그냥 판단된 결과에 맞게 실행만 다다다닥 합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그런 판단을 실행 시간에 해요. 그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해석과 실행을 실행 시간에 같이 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긴 거죠. 자, 프로그램 실행은 연속적인 함수 호출. 함수형 패러다임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죠. 연속적인 함수 호출의 어떤 모습을 가진다. 이게 샘플 코드고요. 이렇게 괄호로 이게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를 정의한 거고요. 함수 이름, 매개변수. 네, 뭐 이렇게 딱 가로가 많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가로를 잘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런 괄호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에디터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됩니다. 자, 리습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함수형 언어이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
언어라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제 소개를 했고요. 다른 언어들 좀 특징 있는 언어들을 좀 살펴보면은 1960년대에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예. 이때 어떤 언어가 있었냐면 스노볼이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스노볼이라는 언어는 스트링, 오리엔티드, 심볼릭, 랭귀지 이러한 그런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스트링, 예. 텍스트, 스트링을 처리하는데 아주 다양한 그런 기능들, 패턴 매칭 기능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언어고요. 베이직이라는 것은 70년대 이거 애플 컴퓨터에서 막 베이직 프로그램 교육용으로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고요. 자, PLI가 아니라 PL1으로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 넘버 1을 목표로 만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을 모아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규모가 커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많이 활용되지는 못했다는 그런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ADA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US, 미국의 국방성이죠. Department of Defense, 국방성에서 개발을 한 언어입니다. 뭔가 국방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여기 패키지라든지 예외 처리, 랑데뷰 굉장히 예외 처리는 지금 언어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특징들이 이제 포함된 그런 언어로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좀 많이 보게 될 거고요. 보게 된 거고요. 또 본 거고요. 그런 언어로 이제 파이썬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데 활용이 되는 이제 코틀린, 자바가 또 발전된 거, 스위프트, iOS에서 그죠? 애플폰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이제 활용이 된 스위프트, 또 구글에서 또 막 지원하는 고, 현업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또 나트라는 또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앞으로 가져보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C#,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컨솔 애플리케이션, 윈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아주 강력한 특징을 가진 좋은 언어로 2000년대 나온 거죠. 자바,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자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제공이 된 거죠. 개발이 된 거죠. 자바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자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 무엇인지, API가 무엇인지 소개를 했고요. 자, 펄 인터프리터 언어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맛을 봤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했고, 여러분이 이미 이제 파이썬에서 그런 인터프리터 언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다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C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편리하죠. 선언도 안 해도 되고 막 쓰면 되니까요. 자, 텍스트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는 또 그런 텍스트 처리 분야의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리습, 함수형 언어로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는 리습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추가로 프로그래밍 언어 역사를 살펴보면서 중요하고 또 의미 있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할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